나는 그 종교를 믿지 않아. 그리고 우리는 위장이혼이 아니라 진짜 이혼한 거야. 더 이상 당신과 살고 싶지 않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호하게, 그리고 아주 평범하게. 더 이상 감정도 미련도 남아있지 않다는 듯이요. 하지만 그 말은 세 사람의 삶을 동시에 끝낸 말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누군가는 죽었고 누군가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장면을 떠안게 됐죠. 가족 간의 갈등, 종교에 대한 불신, 끝내 받아들이지 못한 이별. 엉켜있던 감정들이 폭발한 그날, 한 남자는 허리춤에 감춘 칼을 꺼내 들었고 그 칼 끝은 사랑했던 여자의 심장을 지나 뜻밖의 두 사람에게까지 향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부부 갈등이나 말다툼의 연장이 아니었어요. 현장에는 피가 낭자했고 살려달라는 외침과 함께 단 30초 만에 세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 씨는 김 씨의 전처였습니다. 처남과 그의 아내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칼에 찔렸죠. 그날 정읍의 한 조용한 사업장 창고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피해자는 단지 이혼한 전처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처남 때까지 죽여야 했던 걸까요? 이 사건의 중심에는 형식적으로는 이혼했지만 여전히 엮여있던 두 사람이 있었죠. 김 씨는 당시 48살, 피해자 이 씨와는 2002년에 결혼해 20년 가까이 부부로 살아왔지만 2020년 말 서류상 이혼을 합니다. 하지만 둘은 여전히 같은 공간에서 지냈고 주변 사람들 눈엔 부부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사실상 사실혼 관계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점점 균열을 보였죠. 피해자 이 씨의 외출과 외박이 잦아졌고 어느 날은 연락 없이 며칠씩 집을 비우기도 했습니다. 그럴수록 김 씨는 불안해졌고 이 씨가 특정 종교단체에 빠져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 종교활동이 아내가 집을 떠난 이유라고 믿기 시작했죠. 결국 이 씨는 집을 완전히 나가버립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거처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김 씨는 그녀를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이 씨의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렇게 해서 2022년 6월 16일 정읍시 북면에 있는 한 작은 사업장. 그곳은 김 씨의 처남이 운영하는 공장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이 씨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씨의 동생, 그러니까 이혼은 했지만 편의상 처남과 처남댁이라고 설명드릴게요. 그 자리에는 김 씨의 처남과 처남의 아내, 처남댁도 함께 있기로 되어 있었죠. 그들은 가족이었고 김 씨는 마지막으로 말을 해보고 싶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대화를 하러 갔던 걸까요? 아니면 이미 결론을 내린 채 도착했던 걸까요? 그 만남은 처음부터 평범한 대화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김 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의 아내가 변해버렸다고 생각해왔죠. 집을 비우는 날이 늘어났고 밤늦게 들어오거나 며칠씩 연락 없이 외박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녀가 뭔가에 빠져있다고 믿게 된 건 어쩌면 그때부터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김 씨가 지목한 대상은 특정 종교단체였어요. 이 씨가 그 종교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집을 나가게 됐고 자신과의 관계가 무너졌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성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그에게는 그것이 거의 신념처럼 굳어져 있었죠. 게다가 그는 아내가 자신을 떠난 게 단순히 종교 때문이 아니라 다른 남자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판결문에서도 피해자 이 씨가 외도했다는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죠. 심지어 피해자 이 씨는 사건 당일에도 나는 그 종교를 믿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이혼한 거다. 당신과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돌아올 의사가 전혀 없었어요.
그 말은 김 씨에겐 통보였고 돌이킬 수 없다는 현실의 확인이었죠. 하지만 김 씨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무시하고 가족까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갔어요. 특히 이 씨의 동생인 처남과 그의 아내 처남댁에 대해서도 이상한 감정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 씨의 편에 서 있다고, 심지어 같은 종교를 믿었던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죠. 사실 그들 역시 그 종교와는 전혀 무관했지만 김 씨에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갈등은 그렇게 가족 전체로 번져갔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김 씨는 그들 모두가 원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별, 거절당한 관계, 자신만의 믿음을 거절당한 데에서 비롯된 감정의 폭발이었습니다. 그는 그걸 복수라고 느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것은 가족을 향한 집착이 만든 파괴였을 뿐입니다. 김 씨는 마음속으로 그날을 결정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2022년 6월 16일, 그날 아침 그는 전주 완산구 자택 안방에서 하나의 물건을 챙겼습니다. 전체 길이 26.5cm, 칼날만 13.5cm인 등산용 칼. 진해색의 칼날은 칼집에 꽂힌 상태였고 그는 그것을 허리춤에 숨겨 바지 안에 넣었어요. 단순한 협박용이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하지만 칼을 챙긴 시점부터 이미 그의 선택은 말이 아니라 행동 쪽으로 향하고 있었죠. 집을 나서기 전 그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혹시 아빠가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건 정말 미안한 일이야. 무언가가 예정돼 있다는 걸 이미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차를 몰고 정읍으로 향하던 중 김 씨는 지인과 통화를 했어요. 그 통화 속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일은 원흉 제거 문제야. 처남도 솔직히 느낌 이상해. 그쪽 사람들 다 그 종교 느낌이야. 분명히 말해두지만 피해자들은 그 종교와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머릿속에는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되어 가고 있었죠. 오후 5시쯤 김 씨는 정읍시 북면에 있는 처남의 사업장에 도착합니다. 철문을 지나 창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피해자 이 씨와 처남 그리고 처남댁이 미리 도착해 있었죠. 오후 5시부터 약 40분간 김 씨와 피해자 이 씨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처음에는 차분했어요. 우리 다시 생각해 볼 수 없겠니? 너 정말 그 종교랑은 상관없어? 그냥 다시 집에 돌아오면 안 될까? 하지만 대화는 점점 무거워졌고 이 씨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과 살고 싶지 않아. 그 말에 김 씨는 대답 대신 순식간에 테이블을 넘어섰어요. 칼은 이미 손에 쥐어져 있었고 그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피해자 이 씨의 몸 위로 올라탔습니다. 창고 안 바닥에 쓰러진 그녀 위에서 그는 칼을 내리꽂기 시작했죠. 가슴, 옆구리, 등, 그리고 팔. 그의 칼질은 정확히 10회 이상 반복됐습니다. 그 가운데 7번은 심장과 폐가 위치한 상체 중심이었어요. 그녀는 결국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둡니다. 긴장성 기흉, 심각한 내부장기 손상으로 인한 급성 쇼크. 그녀를 살해하는데 1분도 걸리지 않았죠. 창고 내에 있는 사무실에 잠시 있었던 처남댁은 비명소리를 듣고 뛰어나옵니다. 김 씨가 피투성이가 된 이 씨 위에 올라타 칼을 휘두르고 있는 장면에 놀랄 틈도 없이 그녀는 다시 표적이 됐죠. 그는 곧장 처남댁으로 향했고 왼쪽 어깨 뒤 견갑 부위를 깊게 찔렸어요. 그 칼끝은 폐에까지 닿았습니다. 처남댁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곧바로 과다출혈로 쇼크에 빠졌죠. 한편 창고 밖에 있던 처남은 쇠파이프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누나를 도와주기 위해 몸을 던졌어요. 하지만 김 씨는 칼을 놓지 않았죠.
넘어진 처남의 몸 위에서 무릎과 겨드랑이 부위에 칼을 여러 번 내리찍었습니다.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깊은 자상. 혈관과 신경이 손상됐고 처남은 지금도 거동이 불편한 상태가 됐어요. 짧은 시간 동안 세 사람의 삶이 송두리째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피를 흘리는 가족들을 그대로 남긴 채 창고를 빠져나와 도망쳤어요. 창고 바닥엔 세 사람의 피가 흥건히 남아있었죠. 그는 직접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근 도로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에게 사람을 찔렀다며 대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현장에 남아있었지만 수사기관은 그걸 자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들킨 뒤 누군가에게 신고를 부탁한 행위는 법적으로 자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죠.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어요. 당시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처남 댁과 처남에 대한 공격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래 목표는 이혼한 아내 이 씨였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피해자들은 상황에 따른 충동적인 폭력으로 해석한 겁니다. 또한 김 씨가 초범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직후 도주하지 않고 현장에 머물렀다는 점 등을 양형의 일부 반영했죠.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처남 댁과 처남에 대한 공격 역시 계획적이라고 판단했어요. 그 근거는 명확했습니다. 등산용 칼을 미리 챙겼고 차량 이동 중 지인과의 통화에서 처남도 그 종교를 믿는 것 같다. 그쪽은 원흉이라는 말을 했으며 CCTV 영상 속에서 피해자들에게 망설임 없이 칼을 휘두르는 장면이 명확하게 포착됐다는 점. 즉, 이미 마음속에서 3명 모두를 제거 대상으로 보고 있었고 단순한 충동이 아닌 감정에 기반한 계획적인 공격이라고 본 겁니다. 또한 2심은 김 씨의 반성문이나 참작 사유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유족들의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 특히 남겨진 아이들에 대한 배려 없는 태도도 엄중하게 지적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죠. 그는 더 이상 바깥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김 씨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고, 무너진 걸 되돌리고 싶었다고. 그런데 그 마음이 왜 칼을 쥐게 만든 걸까요? 그가 믿었던 종교의 문제, 외도에 대한 의심, 그 모든 건 사실 증명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실은 그저 이 씨가 김 씨를 떠났다는 사실뿐이죠.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김 씨가 그걸 부정하기 위해 자신만의 이유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유는 점점 단단해졌고 결국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만큼 위험한 확신이 돼버렸어요. 처남댁은 세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10살, 14살, 그리고 18살. 그 아이들은 그날 이후 다시는 어머니를 만날 수 없었어요. 그날이 아이들에게는 생일도 졸업식도 평범한 저녁밥 한 끼도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된 날이 되었습니다. 처남은 겨우 살아남았지만 지금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신경과 혈관 손상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고 직업도 잃었죠. 김 씨의 아이들도 같은 날 엄마를 잃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영영 집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날 한 사람의 선택은 두 가족을 동시에 무너뜨렸어요. 그날의 피는 말랐지만 그날의 흔적은 여전히 누군가의 삶을 붙잡고 있죠.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